박 대통령은 1964년 4월 14일 밤 진해 별장으로 김종필 의장을 불렀다. 김 의장은 예춘호 부총무를 데리고 갔다. 박 대통령은 엄민영 내무장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시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어서 김 의장과 2시간 동안 요담했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서 국정쇄신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의 기구를 축소하여 지방의 지부를 없애고 본부 기구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두며 남게 되는 예산은 증산을 위해 전용키로 한다. 공화당도 당 기구를 축소하되 지구당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원내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기구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한다. 등등. 이날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1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선거에 썼다고 주장한 김준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장택상 씨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장 씨는 이에 대해 그런 풍설이 진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일 뿐 단정을 한 것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김준현의 거짓말을 대서특필했던 어느 신문도 그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우리 언론을 정부에는 가혹하고 야당과 학생에게는 아부하는 전죄로 보이기 시작한다. 야당은 김준현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도 단상점거로 표결을 못하게 했고 언론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4.19 이거 4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대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고 언론과 야당의 일방적인 정부 비판은 가열됐다. 김영삼 민정당 대변인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해온 정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억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물리대 강사 지명관, 조선일보 일면에 기고한 가두로 끌어낸 건 누구인가 라는 제야의 기고문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옹호하고 학교 당국이나 교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이 나라의 실정과 부패를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문제는 당시의 박정희 정권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민의 정부였다는 점이다. 이런 합헌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한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대다수 지식인, 언론, 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법치의 원칙을 부인하고 애국심, 정의감, 독재에 대한 저항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와 시위를 옹호하고 박정희 정부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동안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적인 처사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반대자들의 이런 비법치적인 사고방식은 제대로 비판된 적이 한 번도 없다. 1964년 5월 23일 박 대통령은 호남 지역 시찰 중 기자들의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이러한 전국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궤도한 언동,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일부 학생들의 불법적 행동,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관용에 연유되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항상 일부란 말을 사용하여 반정부 세력이 건전한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언어가 가진 심리적, 전략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대다수 신문들은 언론을 건드린 대통령에게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일보 5월 26일자는 전국 불안은 과연 선동 때문인가? 일부 언론의 책임을 따져본다는 지상 토론 기획을 마련했다. 토론자로 등장한 홍종인, 장준하, 한경만은 모두 언론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비판했으므로 찬반 토론이 되지 않았다. 특히 장준하의 기고문은 요사이 신문에도 싣기 어려울 정도의 격렬한 대통령 비판이었다. 일부를 인용한다. 대통령 박정희 씨, 당신이 그렇게도 거짓말과 실정을 거듭하였으면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당신들 집권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그렇게 창일하였으면서도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것. 민생이 이렇게까지 파탄에 빠졌는데도 아직 당신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언론이 당신들을 길러준 덕이 아닌가요? 당신들과 정사를 할 것 같던 한국 언론은 소용돌이치는 국민의 원성과 압력에 못 이겨 이제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겁니다. 여보시오, 접대부의 치맛자락 같은 북구를 휘둘러가며 당신을 도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언론이 아니겠소. 고마운 줄이나 아시오. 그 청렴하다고 소문이 높던, 그 강직하다고 정평이 있던 그 육군소장 박정희 씨라면 오늘의 이 사태를 정시하며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요? 슬픕니다. 오늘의 그때 당신 같은 용기를 가진 그런 사나이가 없으니. 국회는 5월 27일 야당이 제출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없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이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온 공화당의 한 원내 간부는 기자들에게 하마터면 총재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표결에도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공화당 총재직을 내어놓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 며칠 전 일요일 박 대통령은 쉬고 있던 박상길 대통령 대변인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박정희의 대표 저작인 국가와 혁명과 나의 정리자인 박상길은 5월 초에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박 대변인의 어린 딸이 박 대통령의 직접 건 전화를 받아 혀짧은 말을 몇 마디 하더니 아빠 대통령이래 전화 받아 라고 했다. 전화기를 낚아챈 박상길에게 대통령은 뭘 하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지금 좀 들어오시오. 음산한 정세가 온누리를 덮고 있는 일요일에 그 너른 대통령 관저는 본관 전체를 통틀어 현관의 경호관 한두 사람 외에는 일찍 자도 눈에 띄지 않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박상길이 긴 복도를 지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다. 박 대통령은 넓은 바깥 정원을 멀거니 내다보고 있더니 이쪽으로 돌아서 무섭게 소파에 앉았다. 담배에 불을 당긴 그는 면목은 빨고는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면서 탁상 아래를 응시한 채 침묵했다. 노크 소리가 나고 이우락 비서실장이 들어와 박상길 맞은편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자세를 고쳐잡더니 입을 뗐다. 나 공화당 총재직을 그만두기로 했소. 대변인은 즉각 성명서를 써오도록 하시오. 이우락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각하 참 잘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실 일입니다. 각하는 3천만 국민의 대통령이지 공화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이일학과 생각이 달랐던 박상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재직 사임성명이 아니라 대통령 사임성명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하는 공화당 공천으로 공화당 총재로서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총재직을 사임한다면 정당 정치, 의회 정치도 그만두시는 게 아닙니까? 싸우는 군단장이 전추는 계속하되 군단장은 사임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뜻으로 혁명을 했고 대통령이 되어 이러이러하게 국가를 바로잡아 보려고 있는 애를 다 써봤는데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이대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 물러가겠노라 하시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슨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주면 깨끗이 물러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란서의 드골처럼 비상대권을 요구해 보시든지 무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박상길의 눈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알았소. 당장 그 드골 헌법을 정리해서 내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의외로 일은 싱겁게 끝났다. 며칠 뒤 박상길은 드골 헌법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부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집무 시간이 파할 무렵 슬그머니 대통령 집무실에 들렀다. 박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학생 데모보다도 적전 분열 현상을 보이는 공화당 내분에 더 시달리고 있었다. 1964년 5월 30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과 언론의 응원 속에서 학생들의 단식 농성이 시작돼 다시 전국이 뒤숭숭해지는 가운데 일요일인 5월 31일에는 김종필 의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장경순 국회 부의장 등 공화당 내 비주류 측 인사들과 김 의장의 유임을 건의하는 주류 측 인사들이 번갈아 청와대를 찾아와 대통령을 괴롭혔다. 당내 반김종필 세력의 보스는 김성곤 의원, 장경순 부의장, 그리고 이효상 국회의장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김종필은 6월 1일 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되돌려졌다. 6월 1일 서울 시내 대학생들 수천 명이 세종로로 몰려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집무실로 불렀다. 이걸 발표하시오. 그가 던져준 문건은 박 대통령의 자필이었다. 제목은 현 시국에 관한 대통령 특별 교서였다. 박 대변인은 빠르게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다. 도입부부터가 비장했다. 본인과 정부는 그간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진정한 제야의 소리와 민의를 듣고 건설적인 공통의 광장을 마련해보고자 최후의 선까지 인내해왔다. 그러나 학생 데모는 신성한 4.19 정신에서 멀리 이탈하여 기점을 잃은 난동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일부 이유 있는 데모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된 데서야 먼저 이를 저지 않고서는 다른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한국은
광대한 적색 대륙의 1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세상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진영과의 연결의 공고성 및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경제 건설에 따르는 근대화 작업을 위하여 이 현안의 결정적인 타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국가 간 외교 타협의 목적은 최대한의 이익과 조건을 마련함에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실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외 정세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 회담의 타결은 그 자체에서 얻은 이도 일연이와 여기에 부수되는 세계의 각 우방으로 통하는 경제적 지원의 길이 튀어질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국 간의 타결에서 얻어지는 금액은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오직 국가경제 재건에 쓰일 것임을 단언한다. 박상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발표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끝으로 본인이 이 기회에 내외 동포에게 명백히 천명코자 하는 바는 이 같은 현안의 종결과 이에서 오는 조국의 안전 및 국가 근대화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하면 본인은 민주정치의 진보를 위하여 차기 선거에 출마치 아니하고 1차 임기만으로 조국의 봉사를 끝마칠 결심임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박상길은 내용이 너무 엄청나 말도 붙이지 못하고 물러나 발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재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발표문도 혼자서 썼으니 아무도 번의시킬 수 없으리라고 박상길은 생각했다. 그런데 6월 2일의 학생 시위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문제를 의논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2일의 학생 시위를 보도한 신문들은 객관 보도와는 거리가 먼 경문 같은 제목과 지면 구성을 보였다. 화요일에 비가 내렸다. 학생은 외쳤다. 초연 속에 돌팔매 날고 단식 데모 또 노한 대학가 식의 제목 밑에는 이런 기사도 보였다. 내 아들 못 잡아간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어머니의 목매인 소리에 경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자 아들은 어머니 못 잡아간다고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곤봉 속으로 뛰어들었다. 단식 중인 서울대 학생이 투고한 선동적인 시도 사회면에 그대로 실렸다. 언론은 상황을 4.19 직전 일종의 혁명 전야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군부와 다수 국민들은 박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무력으로 폭력 시위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박상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 문건의 발표를 보류하시오 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역사가 달라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한 것은 전 내무장관 엄민영이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역사적 문건이 될 뻔했던 이 특별 교서문은 몇 년 전 작고한 박상길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